오늘 다 제가 소개 못한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 모임은 인천 언론, 방송 모든 매체하고요, 상공회의소 또 인천 항만 발전위원회 등 모두가 합해서 공동 주최를 합니다. 이게 그리고 세월문화재단은 이걸 주관하고요. 그리고 이 각 4개 정당이 날짜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날짜를 준 겁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패널 세 분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은 언론사에서 정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정해서 다만 그것은 인천의 인천에 국한해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치 얘기를 해봤자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러나 인천 문제를 우리가 질문하기 때문에 당의 후보,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건 나중에 지방 공약의 뿌리가 되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이렇게 회의에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은 신문사에서 정했지만 당의 기관과 전부 협의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위에 방구제기란 말이 있는데 저희 세월문화재단에서는 매년 봄에 그러니까 정월달에 사자성어를 내는데 이번엔 저 방구제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논어 위령공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방구제기요, 소인은 방구제인이라. 군자는 모든 잘못한 것을 자기한테서 찾는데 소인은 그 잘못을 남한테서 찾는다.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고요, 중용에도 있고요. 14장에 보면은 논어, 그 다음에 맹자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부리가 만든 여시춘추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용에는 거기다 더 붙인다면 활을 쏘는데 활이 전곡을 찌르지 못하면 전곡을 찌르지 못한 것을 활에 원망하지 말고 자기 몸이 바르지 않으면 저는 활을 쏠 줄 몰라서 모르는데 제가 여기 활을 잘 쏘는 분 신식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중용에 나오는 얘기가 옳대요. 몸이 바르지 않으면 활이 전곡을 못 찌른답니다. 그러니까 활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몸이 바르지 않은 걸 원망해라,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환구제기라는 이런 사자성어를 내놨는데 세상 만사가 다 모든 일은 자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우리 동양 철학의 근본이고, 또 공자님께서 제일 내놓는 말씀이 어지린인데 그 어지린이 현실에 적용하려면 뭐로부터 올까? 말은 어지린이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하나하나 적용하려면 무슨 말이 좋을까? 그러니까 유교 경전 어디에서도 나오는 방구제기, 모든 것은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자성어를 이번에 정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오신다고 그래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메시지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끝으로 요새 각 정당에서
2030 젊은 세대에게 다 프로포즈 하는데, 제가 쓴 글에 어저께 나갔습니다만, 젊은이들이요, 주관적으로 자기 꿈과 철학을 제도화되는 것을 요구해라. 비굴하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의 미래가 있는 설계, 제도를 정당한테 요구해 주기 바란다. 그 속에 비굴함이 있다면 시민들은 너희들에게 고개를 돌릴 것이다. 이런 글을 맨 끝에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미래는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안철수 후보님의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앉으신 분들 말고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옆에 방에 또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하시는 분들 좀 따라 주셨으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415회 세월 아침 대화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모시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최 측에서 마스크 벗고 하라고 하셔서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세월문화재단의 존경하는 지용택 이사장님, 그리고 인천 최고의 지성인 분들께 아침 인사드립니다. 세월문화재단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을 지닌 분들이 힘을 모아서 지역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문화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역사가 46년에 이르는 아주 뜻깊은 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재단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월문화재단의 모토를 찾아봤습니다. 밝은 곳에서 밑거름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품위 있는 사회와 생활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공동체가 살아서 숨쉬면서 경제 사회적인 격차, 불평등 해소 다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는 시대 정신은 시대 교체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 선진화로 나아갈 단계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40, 50년 전에 생각에 사로잡힌 낡은 사고방식의 구기득권 정치 세력 때문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과거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가장 큰 폐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기득권 양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양당이 결국은
기득권 양당의 기준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자기 편은 틀려도 보호하고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라도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진영 정치의 폐해, 이념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시대 정신, 시대 교체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제야말로 진영과 이념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과학과 실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 드릴 말씀의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우선 전 세계의 3대 메가 트렌드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작용해서 전 세계의 권력 구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코로나19 사태, 두 번째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세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아마도 다음 대통령의 첫 임무가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데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또 다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찾아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다음 대통령 때 다시 또 옵니다. 지금 현재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미지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될까요? 160만 종에 달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그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사람이 사는 곳이 떨어져 있어서 인류 역사 몇만 년 동안 서로 접촉할 일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예전부터 존재했는데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그 개발을 하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바뀌면서 불행하게도 그게 가까이 다가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아직도 160만 종이 남아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방역 실력이 그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경제의 경제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감염병으로부터 탈출하는 나라만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 백신 주권 국가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2년 전에 처음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마치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나라처럼 정부가 국민을 속였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나라였고 지금 개발 중입니다. 지금 이제 겨우 임상 3상의 한 개의 후보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임상 3상 통고 확률은 48%입니다. 절반은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 올해 상반기에 임상 3상 실험을 통과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최초로 우리 스스로 만든 백신을 가지는 백신 주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다음 정부의 첫 번째 과제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일자리들을 많이 줄이는 것이 아닌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정부의 준비에 따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1차 산업혁명, 그것은 증기기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전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IT 기술, 컴퓨터에 의한 혁명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의 기술, 인공지능, 모바일, 클라우드, 바이오, 항공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이들이 융합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융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왜 융합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류 초기에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인위적으로 구분을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화학, 물리, 수학, 항공우주학, 인문학, 역사학, 철학,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각 분야마다 연구가 굉장히 깊숙하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새롭게 만들 것들은 거의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는 고갈됐죠. 사실은 각 분야에서 새로운 창조물들이 나오기 힘든 이 상황에서 어디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가? 경계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화학과 물리 사이의 경계에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백신 다들 맞으셨죠?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이 바로 융합혁명의 산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mRNA 백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mRNA는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 자체가 너무나 약해서 만들면 부서지고 만들면 부서지니까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도체 기술자들, 그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나노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쓰려고 그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걸 리피드 나노 파티클 LNP라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저기 이 mRNA가 있는데 자기들이 쓰는 그 지질 초미세 입자를 여기다가 둘러 씌우면 그러면 부서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전혀 떨어져 있는 나노 테크놀로지의 융합이 바로 이 백신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이 개발 초기에 이거를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미국 정부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개발 과정 중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나 법률이 있는지를 샅샅이 조사해서 미리 싹 다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규제 하나 없애는데 가장 빠르면 4년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는 금방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패해도 좋으니까 연구비를 5 빌리언 달러니까 거의 한 6조 조금 안 되겠네요. 그 정도의 거대한 돈을 실패해도 좋다고 지원을 했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에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교훈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전혀 다른 분야끼리 서로 벽을 쌓지 말고 서로 자유롭게 융합 연구가 가능한 그런 환경을 가진 나라. 두 번째, 실패를 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한 사람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인이 또 정부가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최소한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질문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양과 상식을 가진 그런 나라. 네,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를 갖춘 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앞으로 더욱 번창할 것이고, 이걸 못하는 나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후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이런 경계 간에, 사실은 경계라는 것이 기득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자유롭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부나 정치가 과학의 기술과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하고 앞에서 끌고 명령하고 하기보다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고, 거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각자의 생각들을 이 토론을 과정을 통해서, 대선 과정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누가 써서 준 것을 읽는 수준이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대통령 공약 내지는 심지어는 대통령 그 취임 선서를 한 그 문장조차도 그 대통령이 못 지킬까? 그 이유는 원래 어떤 사람이 가진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도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전문가들이 써준 글을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선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다 잊어버리고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원래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우선순위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아무리 과학 정책에 대해서 대선 기간 동안에 발표를 해봤자 그런 사람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과학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이제 후보들을 관찰을 하실 때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야지 그 사람의 주위의 전문가들이 써준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입니다. 벌써 지금 시간이 다 가서 약간 초조한데요. 미중 패권 전쟁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특징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전에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 패권 전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진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황금색에 반짝이는 동그란 그런 웨이퍼입니다. 우리나라 신문 일면에 거의 모든 신문에 났던 사진이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전선의 맨 앞에 서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반대편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중국이 과학기술로 싸우면 뭐 당연히 미국이 이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시진핑은 칭화대 화학공학과 케미컬 엔지니어링 출신의 공학도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과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몽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시진핑의 중국몽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서 보도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과학기술 중국몽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중국을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 특허 보유 1위 국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블록체인 특허 보유 1위 국가 중국입니다. 미국은 실패했던 달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을 시키고 화성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천궁 우주 정류장을 쏘아 올립니다. 지금 지구상에 우주 정류장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16개국이 공동으로 만들었고 노후화돼서 아마도 올해나 내년 정도에 폐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중국이 어느 나라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만들어서 올해 쏘아 올리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항공우주 실력이 과연 중국이 미국보다 뒤처져 있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가? 이런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또 중요한 이번 대선의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생각해서 이번에 발표했던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것이 555 전략입니다. 그 이름은 이재명 후보가 베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고요. 이재명 후보 555는 짝퉁 555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555는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1위 기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가 왜 그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임원을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작으면 언제든지 추격당할 수 있는데 1위와 2위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 초격차를 유지하면 그게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초격차 과학기술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겨눌 수 있는 G5 국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555 전략입니다. 그럼 말은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가, 사실 그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분야를 찾아봤습니다. 항공우주 분야는 가능성은 많은데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게 한미 미사일 협정에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술 개발을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압도적인 1위는 아니지만 1등 그룹에 속해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육성해서 초격차 과학기술로 만들자는 거죠. 그런 분야가 다행히도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산업, 바이오 산업, 그리고 반도체 시장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큽니다. 거기에서 기존 영역들은 이미 인텔이나 엔비디아가 다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커지고 있는 AI 반도체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컨텐츠 분야, K 컨텐츠 분야,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대기업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하면 처음에는 아이들 만화영화 만들던 그런 회사인데 픽사를 인수했습니다. 토이스토리를 만든 픽사를 인수하고,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즈를 인수하고, 그리고 또 어벤져스를 만든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회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저는 삼성전자급의 그런 K 컨텐츠 회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 실력이 됐다, 여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카데미상, 그리고 오징어 게임, 또 이번에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말 배우들 포함해서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키우면 555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방법은 저는 4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 투자 방법을 개선을 하고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인재를 육성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규제를 철폐해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핵심인데 이제 하나씩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부 조직 구조 개편은 사실은 어느 한 부서만 떼서 이거 없애겠다, 이거 만들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구상을 밝혀서 서로 균형이 있고 빠진 곳이 없는지를 국민께 설명드리는 게 도리거든요. 근데 따로 이 부분만 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은 부총리급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가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에 우리는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부가 미리 어떤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해서 앞에서 끌고 갔다면 이제는 반대로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노벨상 하나 못 받고, 일본은 그렇게 매년 받는데 왜 우리는 산업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없을까?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출하는 그 과학기술 투자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아서입니다. 성공률이 98%입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 신청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뭘 발견할 수도 없고, 그게 이미 남들이 하고 있는 기술과 유사한데 무슨 산업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사실 과학자들은, 저도 과학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탐구심이 강하거든요. 제가 왜 과학의 길을 걸었었는가? 모르는 건 교과서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내려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게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도의 길을 걷게 됐는데, 왜 이렇게 과학자들이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만 투자하느냐 하면 결과 위주의 감사 때문입니다. 결과가 성공하면 계속 연구비를 정부에서는 주고, 결과가 실패하면 연구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결과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과정 위주의 감사로 바꿔야 한다. 즉, 과정에서 아무런 도덕적인 결함이 없고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0.1% 성공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999명은 실패해도 1명은 세계 최초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인재 양성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공공연구소, 그 다음에 또 그 민간연구소 다 합해서 연구원이 50만 명입니다. 저는 이거 2배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00만 명까지 50명을 더 지금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이왕 어렵게 오셨으니까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 조금 더 경청해서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시죠. 제가 미국이나 독일의 여러 가지 국책 연구소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이라고 PNNL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미국의 워싱턴 주는 아실 겁니다. 미국의 그 서쪽 끝에 태평양에 연해 있고 거기에 시애틀이 있는 바로 거긴데요. 거기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계속 동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 나옵니다. 거기를 넘어서 워싱턴 주의 동쪽 끝으로 가면 리치랜드라는 그런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소가 바로 퍼시픽 노스웨스트 내셔널 랩입니다. 거기 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연구원이 8,000명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원 가장 많은 곳이 2,700명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연구소 1,000명 안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연구소의 가장 최소 단위는 5,000명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5,000명은 되어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부 그 한 조직에 포진해 있고 그들 간에 자유로운 융합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는 국책연구소도 그 규모를 늘려야 되고 민간연구소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연구원들 이런 인력 인재 육성이 정말로 급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그건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파저티브 개혁을 네거티브 개혁으로 바꾸자. 즉 뭐만 할 수 있다 이런 파저티브 규제가 아니라 빼놓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금지 항목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 그걸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니콘 기업이면 그 시가총액이 $1 빌리언 1조 원 이상의 기업이고요. 요즘은 데카콘도 나왔습니다. $10 빌리언 10조 원 이상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 이제 100개를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40개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못합니다. 규제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정부가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렸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말로만 계속 규제개혁하고 남한테 시키고 나중에 왜 안 됐느냐고 뭐라고 합니까? 언론 표현에 의하면 무슨 분노를 넘어서 경노했다. 예. 항상 나오는 표현, 경노했다. 이런 표현 이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통령 책임이지. 그게 밑에 그 사람들 책임입니까? 제대로 챙기지를 않으니까 그냥 규제를 없애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그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정말 안철수 정부야말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10년 하면서 어떤 추문에도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저는 반드시
지금 현재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시대이고 우리나라를 과학 중심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면 여의도 정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닙니다. 동굴 안의 개구리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나 보지. 그래서 정말 저 안철수는 오직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묵묵하게 제 길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이곳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지용택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패널 세 분한테 질문을 받기로 했는데요. 먼저 교육부 안재균 부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질문 주시겠습니다. 예, 기후일보 안재균 기자입니다. 백신 주권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천 송도 산업이 있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천 송도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만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인천시장 등 인천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다음 팬데믹 때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길임과 동시에 이것이 우리나라를 경제 5대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555, 555 전략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여러 가지 꼽은 중에 바로 바이오 산업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송도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백신이 임상 3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대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백신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였거든요. 한 가지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화시키거나 죽여서 주사합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파이저 모더나 백신은 mRNA 방식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mRNA라는 것은 주사를 하면 사람 세포 속에 들어가서요. 사람 세포가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단백질만 가지고는 감염되지는 않거든요. 바이러스 본체가 있고 그 옆을 바이러스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어서 여기에 항체가 붙어가지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바깥에 가지고 있는 이 돌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항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mRNA 바이러스는 주사하면 사람 세포가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진다. 즉 감염되지 않고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방법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번에 SK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방식입니다. 그건 뭐냐? 이 단백질을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단백질 자체를 만들어서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뭐 사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그걸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게 지금 mRNA 백신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생기고 있고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새로운 방식이 부작용이 훨씬 적은 그리고 더 효과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정말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고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 지방선거 지금 일단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5개의 그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후보 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 후보자들 공모를 통해서 전 지역에 전 후보들을 낼 겁니다. 아, 네. 그럼 다음으로 인천 언론인 클럽 박희재 회장님, 예,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그 의학도 출신으로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과학 정치 좀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그 시각을 달리해서 인천 부천 지역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통 문제. 역대 선거에서도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1순위 민원 해결 사항으로 했던 경인 철도와 경인선 지하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타에서도 제척이 됐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심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원도심 그 활성화와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해서 인천 부천 지역 그 시민들이 가장 해결 1순위로 꼽는 두 문제 중에서 특히 경인 전철 지하 문제에 대한 국비 지원을 포함한 후보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인선 그리고 또 그 경인 고속도로 그게 지금 인천 시내를 관통하면서 시를 반으로 갈라놨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인천의 발전을 지금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집 바로 부근이 서면이라고 그 당시에 부산에서 제일 번화가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경부선이 지나고 거기에 철도 공작창이라고 철도를 생산하는 커다란 공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낙후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이 교통망이 지역의 발전을 얼마나 훼손시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지하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비용도 사실은 이건 그 국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인천이 우리나라의 관문도시 아닙니까? 인천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물류들이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관문도시인데 여기가 반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재원 조달 방법도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도 만들고 그리고 또 재원도 조달해야만 한다. 안철수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것 해내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해옥 인하대학교 부총장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맡고 있는 원해옥 교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인천의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은 30년 넘게 수도권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지정학적 위치상 또는 서울 배후 도시로서 그동안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내야만 했습니다. 이래서 그 인천시가 민선 7기 들어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선언은 단지 시장님의 어떤 의지뿐만이 아니라 저희 민선 7기 들어서
인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인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현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그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뒷받침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인천시당 사람들과 그리고 또 많은 그 인천에서 존경하는 석학분들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사실은 들었던 이야기가 인천 홀대론입니다. 바깥으로 보기는 아주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수도권 규제에 함께 묶여서 발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자라신 분이 어떤 지금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는 있습니다만 다른 곳을 찾아보면 인구 비례로 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금 말씀하신 이런 쓰레기 매립지 문제라든지 또 경인선 경인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천 홀대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도 문제 의식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원칙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그게 정당합니다. 폐기물이 발생을 한 곳이 책임지고 매립지를,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를 새로 찾든지 아니면 수도권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 대책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확보, 그리고 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하나의 중요한 그런 원칙으로 삼아서 앞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텐데 이 원칙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그렇게 삼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후보님께서 오늘 우리 인천에 오셔서 짧은 시간에 정말 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인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감사한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